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집중 다뤄보는 국민 맞수. 오늘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여야 간에 이제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저희들이 그 현안들을 준비를 했는데 두 분 양보 없는 맞수 대결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해 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고난이도 문항,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수능에서 배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이 학부모, 수험생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야말로 이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병민 측부터요. 네, 뭐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이 문제들, 특히 대학 교육에서나 학습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일부러 꼬아서 수학력 시험에 출제를 하게 된다면 이른바 공교육 내에서 학습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또 다른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일은 공교육 정상화의 길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난이도의 문제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이 배제된다고 물수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데, 킬러 문항 배제한다고 수능 난이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뒤바뀌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한 방향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3월 달에 있는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2024년 수능 기본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 킬러 문항 아웃, EBS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벌써 올 초 3월 달 올해의 수능 기본 계획 발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이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이미 3월 달 새로운 수능의 방향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월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모의평가 등에서 제대로 그 방향성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된 지적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바로 잡는 길에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길에 여야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송갑석 최고위원은요. 정말 수험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말로 저야말로 여야가 정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작년인가요? 5살 5세 입학. 네. 그게 뭐 대통령 말 교육 참사 시즌 1이라면 그야말로 시즌 2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또 마지막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80일도 채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킬러 문항의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논의가 되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불안감이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상 4년 예고제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병민 최고께서는 한 3월 달부터 착실하게 그런 과정을 밟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다면 교육평가원장이 갑자기 왜 사퇴를 하고, 총리실에는 교육평가원뿐만이 아니라 교육부까지 법무감사를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차분하게 준비해 왔다면은 이런 일들이 저는 발생하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킬러 문항의 문제, 그리고 그 킬러 문항에 대한 문제점이 어제 오늘 나온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시간 수능이 진행되면서 이것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로 연관이 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고착돼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저는 어떤 논의도 열어놓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번 수능을 이렇게 앞에 두고
이렇게 혼란을 가하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킬러 문항을 이제 수능에서 배제하자는 점에서는 뭐 두 분이 입장 차이가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이죠. 2022년 1월 10일 그 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한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고, 또 강민적 민주당 의원 열린민주당 시절에 또 이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서 컬러 문항 금지법도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런 시민단체도 컬러 문항을 배제하자. 그런데 이제 두 분의 의견 차이는 그거 같습니다. 자, 수능이 5개월 남았는데 굳이 이런 발언을 해서 혼란을 자초할 필요가 있냐. 그러나 우리 김병민 최고는 이전에 지시를 했는데 이게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지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미 이 내용들이 교육부라든지 정부 내부에서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는데 따르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매 수능을 학부모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연초에 수능 기본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분명히 킬러 문항을 아예 없애겠다. 그 기사까지도 검색해 보시면 한두 군데 언론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킬러 문항 아웃. 그래서 EBS 연계를 더 높이겠다. 이런 방식의 제도들, 그러니까 수능에 예측 가능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해왔는데 사실 이런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교육 업계에 이르기도 합니다.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로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걱정 마십시오. 모든 준비는 저희가 다 해주겠습니다. 라고 사교육 업계가 다시금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중심으로 난이도를 적정 수준 조절하면서 갈 수 있도록 수험생들의 불안감,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줘야 되는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교육 업계들이 이런 방식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킬러 문항이 다시금 이 모평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면 어디에서부터 문제인 것인가에 대한 지적은 전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국민들은 궁금해하시잖아요. 어떤 문항이 이른바 공교육의 교과 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이냐. 3개년치에 대한 내용들 면밀히 분석해서 이런 문제들이 공교육의 교과 과정을 벗어났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분한 점검들을 좀 하고 정치권은 적어도 이 문제로 국민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만기 칠남식 그 대통령의 발언. 이 만기 칠남이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돌보신다. 사실은 좋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정이 휘청인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면 오히려 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닐까요? 이 과정에서 오히려? 저는 교육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파급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될 말도 있고 그다음에 당장에 그 말에 의해서 어떤 후과가 어떤 후폭풍이 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조금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은 나오기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면서도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문제 굉장히 어려웠겠죠.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진행이 돼 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전 모의평가에도 그러한 킬러 문항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불안을 조성한 게 사교육계가 아니라요. 결국은 대통령의 그 한마디에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해서 우리 학원이 이제 못해요. 책임 못 져요.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다시 사교육 광풍이 오히려 생긴다라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제에 이 문제는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이번 수능은 현재 준비되어 있는 정도에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이 어떤 킬러 문항을 포함한
수능의 관리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차분한 공론화 작업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문제가 교육계와 이 사교육업체의 이권 카르텔 이 문제로 이제 불길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킬러 문항을 만들어서 뭐 장사를 해서 뭐 어느 학원이 3천억 원을 벌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도 어떤 아는 분이 그 카톡을 보내줬는데 그 내용이 그게 있어요. 준 킬러 문항을 늘린다 그러니까 벌써 입시학원에서요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준 킬러 문항 어떻게 돌파할까? 이 사교육계와 교육당국의 이권 카르텔 이게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최고는? 실체가 있죠. 왜냐하면 이 킬러 문항을 바탕으로 문제를 사고 파는 일들이 지금 여과없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과거에 있었던 수능 출제를 했던 사람들이 그 경력을 버젓이 있으면서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사교육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일들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일들이 차분하게 정리가 된다면 킬러 문항 한두 문제를 올인하기 위해서 사교육으로 학생들이 내몰리는 일은 적어도 존재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니까 EBS의 한 유명 교사가 했던 발언들이 꽤 회자가 되곤 합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원칙과 기본 교과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공부했다면 여러분들이 거둘 성적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외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 굉장히 회자가 됩니다. 선생님이 가져야 할 그리고 교육 영역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한데 이 킬러 문항 한두 문제를 바탕으로 이것만을 맞출 때 이른바 변별력을 높이면서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이게 결국 사교육에 흡수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게 된다면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이권 카르텔로 연결돼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게요. 이게 이재명 대표도 공약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 이 문제가 과거부터 아주 오랫동안 누적돼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2017년 대선에서도 2012년 대선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어야 되겠죠. 2018년도에 영어 평가가 절대 평가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국어와 수학 영역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들이 고민되다 어느 순간부터 학교 영역, 공교육의 교과 과정을 벗어나게 되는 킬러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막 촉발되기 시작하기 됐던 문제들이 결국은 이번 대통령 선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결국은 지난 5년 동안 사교육비가 쭉 늘어났던 일들까지 고민해 보게 된다면 지금쯤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는 것은 저는 자명해 보입니다. 네, 우리 송채고 의원님. 저는 정말로 대통령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검찰식 사고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사교육 카르텔이다. 그 사람들이 부정하게 불안을 조장하고 카르텔을 엮어서 수십억의 이득을 보고 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물론 낮춰야죠. 그것은 뭐 그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낮추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정부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낮추고자 접근했다 할지라도 결국 시장을 못 이겼던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분한 접근이 역으로 필요한 거지 결국은 한마디 뻥 터뜨리고 거기에 대한 많은 후폭풍이 불어오니까 사교육 카르텔이다. 사교육 카르텔을 그것으로부터 문제가 촉발됐다.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은 지나치게 검찰식의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제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다음 두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죠. 자, 여야의 이제 대표 연설 화제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권은 압구정 정권이다. 이 압은 압수수색, 구는 구속, 정은 정쟁. 이런 거를 이제 앞글자를 따서 압구정 정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 다 포기했다. 오포 정권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또 이제 예정이 없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으로 이목을 집중을 시켰고요. 또 유능한 대한야당 면모를 부각하는 데도 이제 주력을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야 최고위원들께 이재명 대표 연설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지, 특히 송갑석 네. 최고위원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점 네. 주시겠습니까? 저는 90점 주고 싶습니다. 90점. 네. 우리 김병민 최고는 90점이면 A학점 같은데요. 네. C학점을 주겠습니다. B학점. C. C학점. 네. 70점 됩니까? 네, 70점 좀 넘겠습니다. 네. 원래는 D학점을 주고 싶은데 원고에 없던 불체포 특권을 중간에 삽입하면서 예상 외의 뉴스를 줬다라고 하는 점에 한 학점을 높여 C학점 드립니다. 네. 그래도 뭐 비교적 나쁜 점수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사실 이제 송 최고도 그 전에 몰랐던 거죠. 이게 원고에 없었던 발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원래 대선 공약이었는데 2월달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다면서도 지키지를 않았었거든요. 자, 이렇게 입장을 바꾼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봅니까? 어떤 판단에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대표 연설 들어가기 불과 얼마 한 1시간쯤 전에 그때 비공개 최고위를 하면서 대표께서 그런 결단을 하려고 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물론 이제 뭐 아쉬운 점은 있죠. 아쉬운 점은 있고 현재 우리 당이 어떤 방탄 정당이라고 하는 어떤 국민적인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이 이제 시작됐던 어떤 시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워낙에 뭐 그 압구정이라고 표현했듯이 압수수색, 구속, 기소 이런 것들 남발했었던 것들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우리 민주당이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그 불필요하게 그렇게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고 하는 것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 불체포 동의안의 어떤 방패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김병민 최고는 이 부분에 아까 높은 점수를 줬잖아요. 그 예상을 깼다는 점에서는 높은 네. 점수를 줬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재명 대표 말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도 이재명 대표는 후보 시절에 나같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이 필요 없다고 국민께 선언합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정작 이재명 대표를 옥죄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그때는 각종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결국은 불체포 특권에 대한 본인의 특권을 행사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들이 정당성이 확보됐다면 압도적인 표결로 아마 부결 처리가 됐을 텐데 단 한 표 차의 부결 처리. 결국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본인이 막아설 수 있는 권리는 다 행사를 해놓고 이제는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관련된 혐의를 갖고 똑같이 구속영장을 칠 수도 없습니다. 구속영장을 만약 청구한다면 또 다른 혐의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주 만약 구속영장이 또다시 청구되게 된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거에 말을 바꿨던 것처럼 또 말을 바꾸진 않겠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되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다 내려놓게 서명할 테니 이재명 대표님도 함께 서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답을 주지 않는 걸 봐서는 그 진정성에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기존보다는 참 좋은 얘기다. 그런데 실제 이거를 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 약간의 좀 의구심을 나타냈고요. 이제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이미 이제 대장동하고 성남 FC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비리만으로 구속하기는 법원이 부담스러울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리 다툼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이런 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구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송치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궤변인데요. 네. 물론 백현동뿐만이 아니라 쌍방울도 있죠. 네. 정작 나간다라고 하니까 어떤 방법, 뭐 어떤 방법을 할지는 체포영장 뭐 국회로 보내면
뭐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백현동만으로 하기에는 무리지 않느냐. 아니 백현동으로 별일이 다 있는 것처럼 쌍방울로 별일이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다 정작 나가겠다라고 하니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체포동의안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관한 불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서명이라면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다 할 거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의원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불체포 동의안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의 검찰,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지금의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검찰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은 앞으로 다 방탄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다. 넘어오는 것만큼 그 사안을 보고 우리는 결정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상황이 좀 돌발적으로 터졌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인데요. 어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정치적으로 운명을 같이 온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체포 포기는 투항이다.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 정권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검찰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 있겠냐? 불체포 특권 포기하지 않은 것은 투항주의자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투항주의자라고 비판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되게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구나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시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정부의 검찰이 무도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 갖고 왜곡해서 기소하고 그런 방침이라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기각될 거거든요. 똑같은 국민들과 함께 그 권리를 갖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송영길 대표가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본인들의 범죄 혐의를 가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 특권을 끝까지 남용하려는 것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에 해당되고 있는 것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바로 직전에 올라갔지만 또 예측은 이거는 그래도 가결시키겠지? 왜냐하면 그 수많은 녹취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송영길 전 대표이기 때문에 송 전 대표의 저 같은 목소리는 본인에 대한 범죄 혐의들을 비호하기 위한 궤변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송 최고위원. 네. 이거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이제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투항주의자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었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송영길 대표께서는 본인이 돈봉투 사건의 핵심으로 현재 아직 뭐 검찰 조사는 받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검찰 조사 받으려고 프랑스에서 학업까지 중단하고 왔는데 안 부르니까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심정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 현재 본인의 사건에 의해서 검찰 조사를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이재명 대표 본인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 대표의 말씀은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뭐 깎아내리는 것보다는 검찰의 지금 수사 행태에 대해서 그걸 좀 말씀하신 거라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압구정 정권에 맞서서 새로운 조어가 등장했죠. 사돈 낱말 정권입니다. 자,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자, 이게 뭐 이제 이런 조어를 만들 때 뭐 각 당이 사력을 다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듣고요.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김 대표는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또 3대 공동과제 서약을 야당에 또 제안을 했고요.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면서 일할 수 있게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김병민 최고부터 좀 점수를 매겨 보겠습니까? 아까 줬던 점수 잘 생각하면서 예.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 몇 점 아까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후하게 줬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A 학점 예, 주겠습니다. 물론 또 우리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점수를 줘야 되는데 A 학점을 주는 이유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울림도 있고 내용도 있고 다 중요한데요. 또 정치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러한 대표 연설이 얼만큼 언론에 회자돼서 이슈를 가져가는가거든요. 이번 한 주 내내 이 김기현 대표가 제시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수많은 이슈들이 쟁점이 돼서 모든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불체포 특권 네. 포기에 대한 서약 그리고 의원수 감축 또 중국인에 대한 이 투표 제한 등 많은 이슈 제기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리들을 상당히 많이 네. 건넸다라고 하는 측면에 높은 점수를 줄 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갑석 최고는 뭐 시학점 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이제 저는 우리 김병민 최고님은 A, B, C, D로 갖고 저는 점수로 네. 이제 가서 저는 점수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C학점을 주셨는데 아까 C학점이 네. 70점 정도입니까? 이랬는데 정말 제가 죄송하게도 도저히 70점은 못 드립니다. 도저히 70점은 못 드립니다. 김병민 최고가 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호주의 원칙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가시면 예.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저는 하여튼 뭐 또 제가 점수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70점은 못 드릴 것 같다. 예.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는 일단 거기에서 좀 이 김기현 대표께서 인지 부조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집권 여당은 국민의힘이고요. 당연히 김기현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국회에 앉아서 김기현 대표의 연설을 들으니까 어떤 거냐면 느낌이냐면 마치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인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대표 발언을 하고 계신 분은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로서 발언을 하고 연설을 하고 계신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그런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1년을 평가하고 뭐 거기는 반성도 있을 거고요. 또 잘했다고 생각하는 네. 점도 있겠죠.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저는 대표 연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야당의 대표 연설은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되고요. 여당 대표의 연설은 뭐 야당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있지만은 뭔가 책임감 있는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네. 네. 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3대 국회 개혁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정수 10% 그러니까 30석을 줄이겠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보니까 뭐 비례대표를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던데 거기다가 이제 김남국 코인 사태와 연관이 된 문제 같습니다만 문호동 부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그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젠가요? 불체포 권리를 네, 포기하겠다 해서 이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서약식을 했어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도 서약에 응할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국회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요. 저는 이 국회 개혁에 관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들에 국민적 여론의 힘이 상당히 실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문호동 무임금에 대한 원칙, 이제 김남국 의원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네. 그렇게 열심히 의정 활동하던 의원이 이 코인 문제 때문에 의혹이 한복판에 서 있고 많은 언론들이 진보 매체, 보수 매체 할 것 없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합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정치에 생명을 걸겠다, 전 재산을 걸겠다 강력하게 맞섰지만 끝끝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명하기는 일 대신 갑자기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한 열흘 넘는 기간 동안 김남국 의원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본인은 해명에 따라서 뭐 보이지 않는 뭐 사무실이든 어디든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방식에 대한 해명을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게 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받고 있는 모든 특권들을 내려놓겠다 하고 하는 일을 어떤 국민들께서 과연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것은 왜 이 얘기가 나갔는가 하면 얼마 전 국회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네. 이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쯤에서 갑자기 언론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 정수를 일부 늘리는 방안들이 실제로 제시가 됐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의원 숫자를 줄이면서 적은 의원이지만 여기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효능감을 높이겠다 이렇게 주장했고 많은 국민들이 또 여기에 동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여기에 호응해서 화답한다 그러면 저는 10% 줄이면서 270명의 국회의원으로 22대 총선 치르는 거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마지막 불체포 특권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서명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박수 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 정수 줄이면 김병민 최고처럼 아직 그 입성을 안 한 분들한테는 좀 곤란한 거 아닌가요? 30명을 어디에 줄이기지가 네. 고민일 텐데 이제 비례대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례대표 의원 제도에 대한 학문적인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의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방향의 비례대표 제도가 이미 현실적으로 퇴색된 지는 매우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야 할 것 없이 비례대표 의원님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공천 과정의 투명성 문제는 선거 때마다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 들어가고 나면 각자 갖고 있는 전문성 또 사회적 약자면 그 파트를 대변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보다는 당에 있는 당론에 치중하게 되는 역할들이 많고 조금 지나게 되면 비례대표 4년의 임기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음에 갈 지역구 찾아 헤매는 모습들이 여과 없이 국민들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비례대표 제도를 좀 손봐서 여기에 대한 인원 축소하고 국회의원 정수 좀 줄이자 한번 여론조사 돌려보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동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각성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송치 의원은 어떻게 동의하세요? 일단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왜 69명인가밖에 서명을 안 했죠?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뭐 그럼 나머지 의원들은 그냥 반대한다는 그날 일정이 있었나요? 말인가요? 네. 그래, 어쨌든 그건 제가 좀 지켜볼 일 같고요. 그다음에 문호동 무임금 불체포 문호동 무임금 문제. 네. 이 문제는 뭐 혹시 우리 뭐 김남국 의원 관련된 거라면 김남국 의원은 탈당을 했고 현재 국회 윤리위에 제기돼 있고 국회 윤리위가 그렇게 늘어지게 결정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좀 정쟁적 요소인 것 같고 단 국민 감정상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국회의원들은 저 현재 그 감옥에 가 있죠. 네. 근데 최종심이 나와야지 거기 이제 그 의원직을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상실이. 감옥에 네.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도 급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세비가. 네, 네.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참 국민 감정상 그것은 누가 좀 쉽게 수긍하기 힘들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조금 이런 문제부터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네. 논의해 볼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례대표 축소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정수 의원 이것은 뭐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가장 유치한 사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22분의 비례대표 의원들께서는 무작정 감축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그다음에 당내 이와 관련한 당내에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었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참 좀 아쉽습니다. 매우 좀 무책임하고 아주 표피적인 국민 여론을 이용한 굉장히 좀 조악한 포퓰리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면 의원 정수 감소에 대한 국민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또 비례 의원들에 대한 또 뭐 축소나 폐지나 그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이 지난 5월 달에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수기 과정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것 아닙니까? 한 2주 만에 했는데요. 수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과 후를 볼 때 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극적으로는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그전에는 27%였는데 무려 70%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500명의 국민들이 여전히 국회에 대한 불신은 클 겁니다. 아마 그 기간에 저희 당에 돈봉투 사건 났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런 선택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공론화 과정,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그만큼 우리 정치가 제대로 가동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설사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필요한 일이고 정말 필요한 일이다 하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국민 여론을 거슬리고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불가능하고요. 네. 예, 그래서 현재의 어떤 300석을 가지고 아직 지금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야가 이렇게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조금 더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정치가 제대로 민의를 반영해서 가동될 수 있는 것은 뭔가, 이런 걸로 저는 집권여당의 대표께서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좀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김기현 대표의 발언 중에서 이제 중국인들의 투표권, 의료보험, 국내 거주 중국인입니다. 제한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여론을 보면 또 공감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거든요. 또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이 상호주의로 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1분 정도씩 짤막하게 좀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참고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서의 투표권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을 갖고 있는 중국인 등 외국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 법이 처리가 됐던 건 2006년도. 과거에 이제 일본에 있는 우리 제 교포들이라든지 이런 방식에서의 외교적 상호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도 함께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됐을 때 얻게 되는 이득, 또 외국에서의 우리 국민들이 얻게 되는 이득을 고려하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던 거라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봤을 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일본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그렇죠. 이런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광진구란 곳인데요. 이런 곳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몇백 표 차이로 선거의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표심이 아닌 여기에 승패를 갈릴 수 있는 일방적인 표심이 이러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의 표심이 기대게 된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 부분은 정리 조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송채고 의원. 그 김기현 대표께서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민을 받아들이고 이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과감한 발상이고 함께 머리를 맞대봐야 될 발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열린 자세였거든요. 세계에. 우리 불과 0.25%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의 어떤 민주화를 해왔던 척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것이 그렇게 뭐 우리한테는 그렇게 크고 이거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대한민국에 와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또 3년 이상 획득한 후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지역의 주민으로서, 지역의 일원으로서 인정해주는 대단히 선진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또한 또 이 묘한 중국 대립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좀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우리 송채구 의원님은 양당 대표 연설할 때 계셨나요? 네. 본회의장에? 네네. 근데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네. 뭐 이제 상대당 대표 연설할 때 양쪽 상대당 의원들이 뭐 말폭탄을 뭐 던졌더라고요. 뭐 김건희는 수사 안 하냐, 오염수나 마셔라. 또 대장동 사건으로 몇 명이나 죽였냐,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뭐 땅땅땅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다는데, 이게 초등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건 좀 고쳐야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이제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놓을 텐데, 문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장애 집회에 나서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염수를 핵폐수다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괴담 선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불안이 커지는데 안전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면서 야당 요구에 괴담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좀 맞서고 있거든요. 이거 송치고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외로 이 문제는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서는 괴담이다라고 치부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하자.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난 8일 날 우리 국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맞는 말이건 틀린 말이건 간에 국민 80% 가까이가 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인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일부 소금 사재기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문제를 이거야말로 민생 아니겠습니까? 식품에 대한 안전인 거고. 예.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야말로 민생이죠. 안전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기왕에 국회는 모처럼 여야가 검증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다면 저는 뭐 이거 한다면 저희 당 저는 장애 집회 저는 충분히 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 차분하게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로 이것은 안전한 건지 아니면 정말 우려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빨리 검증특위 구성하고 청문회를 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해소해 갈 수 있는 첫 번째 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야가 좀 딴소리를 하면 더 혼란스럽거든요. 김병민 씨 어떻게 보세요? 네, 정부의 역할이 있고 또 국회의 역할이 네. 있겠죠. 일단 정부가 국민께 안심을 시킬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과학적 검증 절차에 따라서 안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여야 간 어렵게 합의를 했지만 일단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곧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특위가 진행되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한 과학적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시기에 대해서 다시금 그 문제를 끄집어서 특위를 또 가동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차분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일 아쉬운 대목 하나는 바로 어제부터 시작됐던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지난 6년 전에 있었던 사드 당시에 있었던 전자파 위해 등에 대한 여러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네, 그렇죠.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은 2017년도에 있었던 사드 전자파 괴담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게 되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이 갖고 있는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이걸 과도하게 증폭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괴담 정치로 이어가게 되는 건 저는 전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원자력 학회 등 과학자들까지 나서서 여기에 대한 진지하고 과학적인 토론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일부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돌파리 등에 대한 언급까지 나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의 역할은 투명하게 안심할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한 그 행정적인 영역에 집중하고 정치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밖에 있는 장애 선동 정치가 아닌 국회 내에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과학자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 국민께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회의장에서 이만한 이제 어항을 갖고 와서 거기다 잉크를 부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조류도 없고 파도도 없는데 이렇게 잉크처럼 바다가 오염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시각적인 거를 이제 극대화하는 그런 거를 보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염수 보관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자. 그러니까 5가지 처리 방안이 있는데 해양 방류가 이제 값이 싸서 한다. 그럼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2021년 4월에 이미 해양 방류로 방식은 정해놓고 안전성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미 늦었는데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결국은 여야가 뭐 과학과 뭐 실증적인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좀 정쟁화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국민들이 있거든요. 송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정쟁화한 건지 네. 아니면 무책임하게 방임하고 있는 건지. 예. 그러니까 두 부분 다 치명적이죠. 국민의 안전을 놓고 국민의 민생을 놓고 한쪽은 지나치게 정쟁화하는 거고 한쪽은 뒷짐지고 무책임하게
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장외로 달려나가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그냥 어떤 프로그램만 진행을 하고 이렇게 가지 말고 여야가 합의해서 곧 IAEA 결과 나오니까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우리가 목 빼놓고 IAEA 결과만을 금과 옥조로 삼고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IAEA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100%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점들이 있는 거죠. 100% 신뢰할 수 없지도 않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 100% IAEA에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만 따라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를 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면 안전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일본 간의 외교적인 마찰도 줄어들고 국민들도 안심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정치에서의 그 소모적인 논쟁도 가라앉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정말로 그게 안전하다고 한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빨리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공개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앞서 윤재갑 민주당 의원이 이제 이 어항에다 이제 잉크 털어붙는 거를 지적을 했는데 국민의힘이나 지금 이 정부의 장관들이 국회 나와서 뭐 그런 발언했어요. 총리도 그렇고 마실 수 있다. 물론 그때는 또 뭐 민주당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수를 해오겠다. 뭐 이렇게 또 맞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다 국회에 나와서 조은기 복지장관 오염수가 음용기준 충족하면 마실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의 문제에서 이게 적절한가 하는 의문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불필요한 논쟁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이 있을 때 언론에서는 카메라 하나라도 더 잡을 것이고 또 그런 모습들만 늘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마실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음용수에 대한 기준이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알프스에 따라서 정화가 되고 마지막에 희석시켜서 최종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그 부분이 음용수의 기준에 적합하냐 아니냐에 대한 수치 기준을 갖고 서로 묻고 답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실 수 있냐 없냐. 과거에 있으면 녹조 라떼 이거 마실 수 있냐 없냐 이런 방식의 정치는 이제 국민들께서 좀 그만 보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의 노력이 있다면 그 정도의 열정이 있다면 송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야가 좀 머리를 모으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일이 필요하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이 프랑스 가서 경쟁 PT 열심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 민주당의 중진 의원께서 잘했다 그랬죠. 잘한 건 잘했다라고 얘기해야지라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오랜만에 실로 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좀 상대에 대한 인정들을 해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원시적인 질문과 답변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 이제 오염수 상황을 2008년 광우병과 또 비교를 많이 하는 측면도 있어요. 당시에 이제 뭐 미친 소고기 너나 먹어 막 피켓 들고 4개월 동안 뭐 엄청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비교하면 좀 차원이 다른 게 광우병은 이제 미국 소를 수입하지 말라는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이었고 그런데 오염수 문제는 우리의 통제를 일정 부분 벗어나는 일본 정부에 대한 압박이잖아요. 차원이 다른 문제고 물론 그때 이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지렛대로서는 효과는 있었어요. 자 그때 경험을 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지 좀 마무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송갑석 최고요. 저는 방금 지렛대란 말씀 정말 잘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일인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차지철 그러면 경호실장으로만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을 한 적도 있거든요. 이미 월남 파병하기로 결심을 굳혀놓고 차지철 당시 국회의원을 시켜서 월남 파병을 반대하는 연설을 하게 합니다. 국회 내 여론을 조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월남 파병을 하는데 유리한 협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박정희 대통령 식의 어떤 정치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일본의 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야당의 이렇게 격렬한 반대, 그다음에 80%에 가까운 국민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나는 우리 정부가 지렛대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런데 어떤 방법이 있겠냐. 자, 우리가 물론 그것도 뭐 할 이야기는 많지만, 자, 내가 국내의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일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입니다. 일시적으로 나의 지지도가 내려가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과거사 문제를 이렇게 전향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이 또다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여는데 현재의 문제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어떠한 조금이라도 전향적인 일본 정부의 어떤 그 방법을 좀 이제는 좀 일본 정부가 좀 해줬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충분하게 지렛대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태도와 자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뭐 일일 일 브리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우리 정부의 관리들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도쿄 전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니까 국민들이 좀 정서적으로 더 거기에 대한 반감이 좀 크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른바 이제 약속 대련 비슷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야당의 역할이 있고 그 네. 내용을 받아서 정부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약속 대련이 아니라 정말로 막 때리고 하는 모습들이 그동안 너무 역없이 네. 드러났기 때문에 신뢰가 좀 무너진 측면.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야당의 주장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가장 걱정되는 건 지금 수산업계에 대한 목소리가, 우려가 너무 큽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이 과학적 근거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괴담이다, 이런 일들이 밝혀지고 나더라도 여기에 대한 피해를 입었던 자영업자나 수산업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론을 미리 내지는 않지만 최소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을 얘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두 번 최고위원은 비교적 이제 합리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다른 이제 정치 토론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만난 싱하이밍 대사의 내정 간섭적 발언,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 이런 걸 태도를 놓고 뭐 중국 대변인이다 민주당은,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많고, 또 반대로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국힘 태도를 놓고 일본 대변인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극단적으로 이제 진영에 빠져들어서 그 논리에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데, 하여튼 두 분이 이 당 지도부니까 합리적인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좋은 토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